각국에 내쉬는 숨소리 사이로 흙과 돌멩이가 몸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결박된 손과 발 깊은 구덩이, 바닥에 나란히 쓰러진 채 한지연과 한지, 소위는 차갑고 축한 흙이 서서히 자신들의 몸을 뒤덮는 것을 느꼈다. 구덩이 위 아득히 먼 어둠 속에서 박성철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잔인한 희이 가득했다. 의사는 사람을 살려야지 하지만 오늘 너희 둘은 목숨을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똑히 배우게 될 거야. 거기 밑에서 지렁이들이나 실컷 치료해주라고 퍽 마지막 삽질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남았던 한 줄기 빛마저 완벽하게 사라졌다. 완벽한 어둠과 숨막히는 흙먼지 속에서 두 자매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서로에게 기댔다. 결박된 손이 서로의 목에 걸린 청진기를 더듬어 타졌다. 그리고 마침내 엄지손가락으로 청진기 헤드 부분에 숨겨진 아주 작은 버튼을 동시에 강하게 눌렀다. 그는 방금 귀차는 두 명을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그는 방금이 나라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두 명의 사성장군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지지는 고지 병원을 통째로 뒤엎어버릴 참이었다. 몇 달 전국 군수내부의 심장인 계룡대에 위치한 한 장군 공간에 고요한 밤이었다. 병원에는 잘 가꾸어진 소나무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밤이슬을 머금은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이곳은 이 나라 육군에 살아있는 전설 한태준 대장과 그의 아내이자 국군 의무사령부의 수장인 이서연 대장이 공유하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군복을 벗은 그들은 수십만 장병을 호령하는 사성장군이 아니라 이제 막 의무장교로서 첫 발을 내는 두 딸을 떠나보내는 평범한 아버지이자 어머니였다. 갓 임관하여 신형, 소위 계급장이었기에 위에서 유독 빛나는 두 딸 한지연과 한지수 언니. 지연은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고 동생인 지수는 밝고 열정적이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아버지를 닮은 강직함과 어머니를 닮은 총명함이 똑같이 깃들어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 한태준 대장이었다. 방철의 야전사령관이라 불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전장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은 우려와 부정이 담겨 있었다. 다시 한번 묻겠다. 정말 너희들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신참장교로 시작하려는 그 결심 변함 없는 것이냐? 그의 시선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희는 모른다. 군대라는 조직이, 특히 폐쇄된 조직이 얼마나 많은 편견과 부조리를 담고 있는지 너희가 내 딸, 그리고 이 사람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누구도 감히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단 말이다. 그의 말에 동생인 지수가 먼저 당차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희는 바로 그 방패 없이 싸우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태준과 이서현의 딸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 한지연과 한지수로서 저희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동료들과 환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군의관이 되기로 결심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언니 지연이 동생의 말을 받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의 배경이 알려지는 순간 저희는 더 이상 평범한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행동이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저희의 작은 실수 하나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예에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담 없이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의사로서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딸의 그 꺾이지 않는 신념과 의지 앞에서 두 명의 사성장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들이 온실 속에 화초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거친 땅을 뚫고 피어나는 강인한 들꽃이 되기를 선택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 이서연 대장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평생을 군관으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또 잃어본 사람이었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명예와 동시에 그 명예가 더럽혀지는 추악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 2개를 꺼냈다.
너희들의 뜻이 그렇다면 더 이상 말리지 않으마. 그녀는 상자를 열어 두 딸의 앞에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최첨단 기술로 정교하게 제작된 은은한 티타늄 광택이, 나는 최신형 청진기가 하나씩 들어있었다. 너희의 임관 선물이다. 지연과 지소는 감탄하며 청진기를 집어들었다. 가볍지만 단단했고 손에 착 감기는 감촉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것은 단순한 진료 도구가 아니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지고 엄숙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자애로운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하들의 생사를 책임지는 국군 의무 사령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것은 너희의 생명줄이다. 그녀는 딸들의 손에 들린 청진기의 헤드, 즉 진동판 부분을 가리쳤다. 평소에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청진기 역할을 할 게다 하지만 자세히 보아라. 이 진동판의 가장자리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버튼이 숨겨져 있다. 오직 너희들의 지문으로만 작동하는 특수 제작된 비상 버튼이지. 두 딸은 놀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버튼을 3초 이상 강하게 누르면 암호화된 비상 신호가 발신된다. 국방부의 그 어떤 통신망도 거치지 않고 오직 단 두 곳으로만, 바로 내 아버지의 전쟁지휘 통제실과 나의 중앙 의료 상황실로. 그녀는 두 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 신호의 암호명은 코드블루다. 병원에서 환자의 심장이 멎을 때 사용하는 가장 위급한 응급 코드지. 이 신호는 너희가 의사로서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너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너희가 지켜야 할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돈이나 권력, 같은 추악한 악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녀는 딸들의 어깨를 잡았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너희의 실력과 너희의 신념을, 그러니 너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한이 버튼의 존재를 잊어라. 하지만 만약에 의사로서의 모든 노력이 무력해지고 너희의 선한 의지가 악에 의해 짓밟여 너희 자신과 환자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거라. 아버지, 한태준 대장이 아내의 말에 무게를 더했다. 코드블루 신호가 울리는 순간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전체에 내려지는 전쟁 선포와도 같다. 그의 눈빛은 적진을 향해 돌격 명령을 내리는 야전 사령관처럼 무섭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신호가 울린 곳이 어디든,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을 평탄화시켜서라도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것이 병원이든 청와대든 그 어디라 할지라도 이 아비가, 그리고 이 나라의 육군 참모총장이 약속한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대한민국군의 가장 강력한 검과 가장 헌신적인 방패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두 딸에게 바치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신성한 맹세였다. 지연과 지수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목에 걸린 것은 이제 단순한 청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사명이자 두 딸을 향한 부모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었고, 그리고 감히 그들을 건드리는 자들에게 내려질 지옥의 심판을 예고하는 서약이기도 했다고. 요한 정원 위로 별들이 총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의 그 숭고한 결심과 신념이 앞으로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지를. 그리고 몇 달 후 저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서 이 코드 블루라는 마지막 희망의 신호가 얼마나 절박하고 처절한 비명이 되어 울려 퍼지게 될 것인지를. 국군 수도 병원의 첫인상은 위험있고 현대적이었다. 최신식 건물과 깨끗한 복도,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은 이곳이 대한민국 군의료 체계의 심장부임을 보여주는 듯했다. 한지연과 한지수는 작은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병원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병원장인 김훈준장이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전형적인 덕장 스타일의 지휘관이었다. 그는 두 자매의 뛰어난 졸업 성적과 경력을 칭찬하며 그들의 부임을 신심으로 환영해 주었다.
두 사람 같은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병원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쁘군. 앞으로 우리 병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군의관이 되어주길 바라네. 김준장은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서류상의 보고와 실적만을 추라는 관료주의적인 면모였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자신의 병원 가장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악성 종양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장의 따뜻한 환영을 받은 후 두 사람은 자신들이 배속될 윗과 과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 자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외과 과장 박성철 소령, 그는 병원장의 인자함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 두 사람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한참 동안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의 행동에서는 신임 장교를 맞이하는 상관의 태도가 아니라 귀찮은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왔다. 한참 효에야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두 사람의 깨끗한 가운과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보는 듯한 멸시의 눈으로 훑었다. 한지연, 한지수, 소외인가 서류는 봤어. 이론만 빠삭한 범생이들이로군. 그것이 그가 두 사람에게 건넨 첫마디였다. 환영이나 격려는 없었다. 오직 근거 없는 멸시와 견제만이 있을 뿐이었다. 박성철은 실력이 아닌 아첨과 줄타기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존경하는 대신 시기하고 질투했다. 특히 자신보다 어리고 배경도 없는 듯한 두 명의 젊은 여군 장교가 자신과 같은 의사 가운을 입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참을 수 없어 했다. 그의 눈에 두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침입자일 뿐이었다. 우리 외관는 학교에서처럼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야. 여긴 전쟁터라고 피와 살이 튀고 매일 밤 응급환자들이 실려오는 곳이지. 당신들처럼 곱게 자란 아가씨들이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는 노골적으로 두 사람을 무시했다. 언니인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의사입니다. 과장님 환자가 있는 곳이 전쟁터라면 저희는 그곳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생인 지수가 당돌하게 덧붙였다. 저희의 실력은 말이 아닌 수술실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두 사람의 그 당당한 태도는 박성철의 열등감에 불을 지폈다. 하좋다. 그 잘난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지.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병원 내에서 가장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들을 떠넘겼다. 앞으로 두 사람은 24시간 교대로 응급실 당직을 맡도록 신참은 가장 밑바닥부터 배우는 법이니까. 그것은 명백한 굶기잡기이자 악의적인 괴롭힘의 시작이었다. 병원 내 다른 의사들은 모두 그것이 부당한 처사임을 알았지만 누구 하나 박성철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 외과 병동의 절대적인 왕이었고 병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의 말에 거역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의사 경력을 끝내는 것과 같았다. 두 자매의 지옥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때부터 잠시도 편히 쉴 수 없었다. 낮에는 수술실에서 보조 역할을 하며 박성철의 온갖 잔소리와 트집을 견뎌내야 했고, 밤에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응급한 자들을 돌봐야 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힘든 것은 박성철과 그의 무리들이 가하는 교묘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이었다. 박성철은 두 사람이 제출하는 모든 진료 기록과 보고서에서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 전체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이게 보고서야. 의대생만도 못하잖아, 이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환자를 돌보겠다는 거야. 그의 수족인 수간호사와 몇몇 선배 의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들은 중요한 의료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았고 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 시을 걸었다. 그들은 두 자매를 철저하게 고립시켜 스스로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다.
언니인 지연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박성철의 그 어떤 트집에도 반박할 수 없도록 밤을 새워 논문을 찾아보고 근거 자료를 만들었다. 그녀의 꼼꼼함과 성실함은 오히려 다른 젊은 의사들에게 귀감이 되기 시작했다. 동생인 지수는 분리를 참지 않았다. 그녀는 박성철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진단을 내렸을 때 다른 의사들이 모두 침묵하는 앞에서도 용기 있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과장님 환자의 CT 영상에서는 명백한 복막 삼출 소견이 보입니다. 단순 장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개복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그녀의 의견은 묵살당했고 그녀는 건방지다는 이유로 더 큰 핍박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두 자매는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이 지옥 같은 왕국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자신들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 단순히 한 명의 무능한 상관의 질투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 거대한 어둠의 이면에는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추악하고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들을 향한 켄타우로스의 발톱은 더욱 날카롭고 잔인해질 떠였다. 박성철의 억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두 자매를 단순히 괴롭히는 것을 넘어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수술실이라는 왕구 안에서 보이지 않는 독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살은 무시와 묵살이었다. 한지연과 한지수는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뛰어난 의학적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여러 번 증명해 보였다. 지연은 환자의 미세한 증상 변화만으로도 다른 의사들이 놓쳤던 희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냈다. 지수는 복잡한 영상 자료 속에서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던 작은 종양의 흔적을 찾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진단과 의견은 박성철이라는 거대한 벽에서 번번이 묵살당했다. 근거 없는 억측일 뿐이야. 교과서에서나 배운 이론으로 소설 쓰지 마. 그는 두 사람의 보고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며칠 후 다른 선배 의사가 똑같은 진단을 내렸을 때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의 공으로 포장했다. 그는 두 사람의 재능을 훔쳐 자신의 무능함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다. 두 번째 화살은 과로와 탈진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두 사람에게만 72시간이 넘는 연속 당직 근무를 명령했다. 다른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두세 명씩 교대로 맡는 응급실 야간 당직을 그는 오직 두 사람에게만 전담시켰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붙일 틈도 없이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환자들과 씨름해야 했다. 육체적인 피로는 정신을 갉아먹었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무뎌졌다. 박성철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두 사람이 과로로 인해 치명적인 의료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실수, 그것만 있다면 그는 능력도 없으면서 의욕만 앞서는 심참들이라는 낙인을 찍어 병원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다. 지연이 잠시 눈을 붙이는 동안에는 지수가 지쳤을 때에는 지연이 두 사람 몫을 해냈다. 그들은 서로의 진료 기록을 교차 검토하며 실수가 나올 틈을 주지 않았다. 그들의 그 끈끈한 자매애와 책임감은 박성철의 비열한 계획을 번이 좌절시켰다. 마지막 세 번째, 화살은 가장 치명적이고 잔인했다. 그것은 실패라는 이름의 독화살이었다. 박성철은 의도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에만 두 사람을 배정하기 시작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환자 혹은 수술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생존 확률이 희박한 환자들. 그는 두 사람에게 실패의 책임을 떠넘겨 의사로서의 자신감을 완전히 파괴하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 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교통사고로
이내 복부 대동맥이 파열든 한 병사가 응급실로 실려왔다. 과다출혈로 혈압은 거의 잡히지 않았고 심정지 직전의 상태였다. 그날 밤에 집도인이는 박성철이었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다. 가망 없어. 지금 수술실로 옮겨도 테이블 위에서 죽게 될 거야. 사망 선고 준비해. 그것은 의사로서는 해서는 안 돼. 너무나도 빠른 포기 선언이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지수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닙니다. 과장님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동맥 클램프를 준비하고 혈액을 있는 대로 쏟아부으면 아직 작은 확률이라도. 박성철은 그런 그녀를 비웃었다. 확률 의학은 도박이 아니야. 한소희, 네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수술실의 집도 권한을 지수에게 넘겨버렸다. 그리고는 모든 스태프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 똑똑히 지켜봐. 저 자신감 넘치는 신참이 어떻게 사람 잡는지를. 그것은 기회가 아니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수술이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경험도 없는 신참에게 무리한 수술을 맡긴 그가 아니라 불가능한 수술을 고집한 지수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수술실의 모든 이들이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결코 환자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언니인 지연에게 도움의 눈빛을 보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곁에 서서 수술 보조 역할을 자처했다. 그렇게 자매의 목숨을 건 사투가 시작되었다. 수술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박성철은 팔짱을 낀 채 수술실 한쪽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소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지수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환자의 배를 열고 피바다 속에서 파열된 대동맥을 찾아냈다. 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 수술 부위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환자의 혈압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바이탈 사인 모니터에서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안 돼, 혈압이 더 이상 잡히지 않아. 마출과 의사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지연이 낯직하게 말했다. 지수야, 5분 내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5분뿐이야. 그 안에 출혈을 잡지 못하면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동생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 말에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잠시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수술 시뮬레이션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조급함이 없었다. 오직 환자를 살리겠다는 웹과 의사의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대담하게 그녀는 더 이상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끝, 감각과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본능의 모든 것을 맡겼다.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서 찢겨진 혈관의 끝이 잡혔다. 클램프 그녀의 외침에 지연이 재빨리 기구를 건넸다. 출혈이 거짓말처럼 뭐다 요란하게 울리던 경고음이 멈추고 환자의 혈압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기적이었다. 모두가 포기했던 환자를 젊은 여군 의사가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살려낸 것이다. 박성철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슬리른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독화살은 또다시 빗나갔다. 아니, 그 화살은 오히려 두 자매가 얼마나 뛰어난 의사인지를 모두에게 증명해 보이는 계기가 되어 버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질투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질화 서늘한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저 두 사람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비열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 한지수 소위가 집한 대동맥 파열 환자의 기적적인 생활은 국군 수도병원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되었다. 그 환자는 평범한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 소속의 핵심 요원이었고 그의 생사는 군상층부의 큰 관심사였다. 모두가 포기했던 목숨을 갓 부위 젊은 여군 의사가 살려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에 퍼져나갔다. 한지수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다. 특히 병원의 젊은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그녀를 우상처럼 떠받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낡은 권위와 관료주의에 찢은 선배 의사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용기와 실력을 그녀에게서 보았다. 그들은 쉬는 시간마다 지수와 지연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들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대해 질문했고 두 자매는 자신들이 아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병원 내에 아주 작지만 건강하고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병원장인 김정은 준장 역시 두 자매의 공을 크게 취하했다. 그는 전체 회의 시간에 의사들과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을 단상 위로 불러 직접 표창을 수여했다. 한지연, 한지수, 소희의 헌신적인 노력과 뛰어난 실력은 우리 병원 전체의 자랑이다. 두 사람이야말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군의관의 표상이다.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 환호와 영광의 한가운데서 단 한 사람 박성철 소령만이 어둠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축하의 미소 대신 독사의 겉과 같은 차갑고 뒤틀린 증오만이 가득했다. 지수의 성공은 그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수치였다. 자신이 가망 없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던 환자, 자신이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던져주었던 그 폭탄을 저 어린 계집배가 기적적으로 해체해버린 것이다. 그녀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그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제 병원 내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동료 의사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간호사들마저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자존심은 갈이 찢겨 나갔다. 그는 이 모든 굴욕의 원인이 저 두 명의 건방진 자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외과 병동은 그의 완벽한 왕국이었다. 아무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고 그의 모든 결정은 곧 법이었다. 하지만 저 두 년이 나타난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복수를 결심했다. 단순히 병원에서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그녀들의 의사가운을 벗기고 그 잘난 명예와 자존심을 흙바닥에 처박아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분노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악마를 깨웠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방법으로는 두 사람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구축해곤 추악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병원 내 자신의 수족들을 불러 모았다. 약품관리실의 행정관, 수술실의 수간호사, 그리고 그의 비리를 무기하는 대가로 온갖 특혜를 받아온 몇몇 동료 의사들. 그들은 박성철 왕국의 충실한 신하들이자 공범자들이었다. 상황이 아주 안 좋게 됐어. 박성철이 이빨 사이로 말했다. 그 두 년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어.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끝나지야. 그의 눈에는 관계 어린 불안감이 서여 있었다. 수간호사가 아첨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과장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작은 의료 사고라도 하나 만들어서 책임을 뒤집었으면 안 돼. 박성철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녀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어설픈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한 방법이 필요해. 다시는 그 어떤 반격도 할 수 없도록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사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무색무취의 강력한 마취제가 들어 있었다. 내일 병원 뒤편에 폐쇄된 구관 건물에서 긴급 보수 공사가 있을 예정이다. 그는 지도를 펼쳐 공사 현장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곳에 아주 깊은 구덩이가 하나 있지. 그의 계획을 눈치챈 공범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과장님, 설마 의사는 사람을 살려야지 안 그런가? 박성철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그의 말은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역겨운 궤변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 제한을 미치광이 퍼일 뿐이었다. 한편 그 시각지연과 지수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끔찍한 운명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다음 날 있을 수술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언니인 지연은 동생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박성철이라는 인간의 뒤틀린 질투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조심해야 해, 지수야.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일지도 몰라. 걱정 마 언니, 우리만 떳떳하면 돼. 이제 병원장님도 우리 편인데 그 사람이 뭐 어쩌겠어. 지수는 낙관적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정의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녀들은 아직 몰랐다. 정의와 실력만으로는 악마의 비열한 함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함정이 바로 내일 자신들의 발밑에서 입을 벌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둠이 병원 전체를 집어 삼키고 있었다. 동생인 한지수가 영웅으로 떠오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언니인 한지연은 조용히 그러나 더욱 집요하게 자신의 의심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지만 동시에 그 성공이 박성철이라는 괴물의 심기를 얼마나 건드렸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신중한 성격과 날카로운 관찰력은 이 병원 깊숙한 곳에 무언가 더 크고 추악한 비밀이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의식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부터였다. 며칠 전 그녀는 단순한 맹장염 수술의 보조로 들어갔다. 수술 중 집도인은 봉합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간호사가 건넨 봉합사는 수술 기록지에 적힌 최고급 합성, 흡수성 봉합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육관으로도 확연히 구분되는 훨씬 저렴한 일반 실크 봉합사였다. 수간호사님, 이거 기록지에 있는 제품과 다른 것 같습니다만 어머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잘못 가져왔나 보네. 최소의 뭘 그런 걸 일일이 따져 수술만 잘 되면 그만이지. 수간호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쏘아붙이고는 서둘러 다른 봉합사를 가져왔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작은 실수였다. 하지만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울렸다. 의사에게 수술 도구와 재료는 군인에게 총과 총알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착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수술 기록지에는 버젓이 최고급 봉합사를 사용했다고 기록될 터였다. 그렇다면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그 비싼 봉합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날 이후 지연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비밀 수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약품 및 의료 물품 관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지만 야간 당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했다. 그녀는 응급, 환자를 핑계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물품 관리실을 드나들며 그곳의 재고, 목록과 전산 기록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정보 분석 기술을 활용했다. 그녀는 수많은 숫자와 기록들 속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일관된 패턴을 찾아냈다. 특정 고가의 항생제나 수술용 특수 재료들이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더 많이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차행의 재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군용 의료 물품을 빼돌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누군가가 누구며 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지연은 박성철과 그의 수족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정기적으로 병원 내 특정 인물과 비밀스럽게 만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바로 약품관리실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이었다. 지연은 함정을 파괴로 결심했다. 그녀는 동생인 지수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지수야, 너의 이름이 필요해. 그녀는 지수가 최근 성공시킨 그 VIP 환자의 소술 기록지를 동생에게 보여주었다.
이 환자의 다음 처치에 최고가 항생제인 메로페넴이 대량으로 필요하다고 네가 직접 처방전을 수정해줘. 그리고 그 사실을 일부러 수간호사가 들을 수 있도록 흘리는 거야. 지수는 언니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것은 뱀을 굴 밖으로 유인하려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언니 너무 위험해.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괜찮아. 모든 준비는 끝났어. 지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다음 날 지수는 박성철과 수간호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VIP, 환자분 감염 수치가 좀 불안정해서 오늘부터 메로페엠으로 항생제를 교체해야겠습니다. 대량으로 필요하니 약품실에 미리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수간호사와 박성철의 눈빛이 미세하게 교환되는 것을 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숙소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내에서 가장 감시가 소홀한 곳, 약품 관리실의 어두운 복도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의 예상대로 박성철과 약품실 행정관이 첩보 영화처럼 주위를 살피며 관리실 안으로 들어왔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한지수, 그녀 때문에 이번 달 청구령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러다간 감사팀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이번 물건만 무사히 넘기면 자네 목은 두둑이 챙겨주지. 그들의 대화는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완벽한 증거였다. 사람이 물건을 챙겨 떠난 후 지연은 미리 복제해둔 맞는 키로 조용히 관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행정관의 책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자신의 개인적인 서류들을 보관한다는 것을 미리 파악해둔 상태였다. 책상 서랍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무의미했다. 그녀는 머리핀 하나를 이용해 단 몇 초 만에 자물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는 마침내 죽음의 장부를 발견했다. 장부는 2권이었다. 한 권은 박성철이 환자 보호자들에게서 수술 우선순위를 대가로 받은 뇌물의 액수수와 날짜가 꼼꼼하게 적힌 뇌물 장부였다. 다른 한 권은 더욱 끔찍했다. 그것은 빼돌린 고급 의료물품의 목록과 그 대신 환자들에게 투여든 저가의 대체 약품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의 목록이 적힌 대체 투약 장부였다. 지연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저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조국을 믿고 몸을 맡긴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두 건의 장보를 모두 촬영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이제 이 사실을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저 악마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일만 남았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범죄의 증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자신과 동생의 목숨을 노리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사실을 궁지에 몰린 주인은 고양이를 물어뜯는 법이다. 그리고 박성철이라는 주인은 이미 독을 품을 대로 품은 상태였다. 한지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아직 박성철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궁지에 몰린 주의처럼 극도의 불안감과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지수의 기적적인 수술 성공 이후 병원 내에서 자신의 입지는 급격하게 좁아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두 자매의 그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직감했다. 저 두 년이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자신의 목에 칼을 꽂으리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기 전에 왕국을 위협하는 2개의 가시를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그는 치밀하고 잔인한 함정을 설대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전체에 다급한 비상방송이 울려 퍼졌다. 코드 블랙 병원 후방.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수의 추락 환자 발생 외과. 모든 의료진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 바람. 코드 블랙 대량 제왕을 의미하는 가장 위급한 비상 코드였다.
방송을 듣는 순간 병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지현과 한지수 역시 다른 모든 의사들과 함께 반사적으로 응급 카트를 챙겨 현장으로 달려갈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박성철이 다급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위기 상황을 맞은 지휘관의 비장함이 연출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를 따라와 현장이 아수라장일 테니 우리가 먼저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 환자 분류를 시작한다. 시간이 없어 서둘러 그의 그럴싸한 연기에 두 사람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눈앞에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박성철을 따라 다른 의료진들과는 반대 방향인 병원 후에 낡고 인적이 드은 통로를 통해 현장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향했다. 그곳이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낡은 건물 복도는 어둡고 스산했다. 그들이 막 복도 중앙에 닿았을 때였다. 앞서가던 박성철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다급한 지휘관의 모습이 없었다. 대신 함정에 빠진 먹잇감을 바라보는 비열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기까지다 두연들아. 그 순간 복도 양쪽 끝속에서 5명의 그림자가 나타나 그들의 퇴로를 막았다. 박성철의 충실한 공범자들, 수간호사와 약품실 행정관, 그리고 그의 수족인 다른 의사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밧줄이 들려 있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과장님 지연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무슨 짓이냐고. 니년들이 자초한 짓이지. 박성철이 이빨 사이로 말했다.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내 왕국에 코를 들이미었겠다. 내 비밀 장부를 훔쳐본 게 너희들이지. 그의 말에 지연과 지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자신들의 비밀 수사가 이미 발각되었던 것이다. 어서 도망쳐. 지수야. 지연이 동생을 밀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5명의 남자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두 사람을 덮쳤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쇠와 압도적인 완력의 차이 앞에서 그들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머리를 강타하는 둔탁한 충격지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지연은 동생을 보호하려다 등 뒤에서 날아온 몽둥이에 맞아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연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차갑고 축한 흙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다. 손과 발은 밧줄로 단단히 결박된 상태였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바로 옆에는 동생인 지수가 마찬가지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녀들의 눈앞에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박성철과 그의 무리들이 마치 악마의 의식이라도 거행하듯 삽을 든 채 서 있었다. 겜복은 박성철이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라도 있나? 아, 말을 못하겠군. 그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지연은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쏘아 보았다. 그녀는 몸을 움직여 어떻게든 동생을 자신의 등 뒤로 감추려 하였다. 참으로 눈물겨운 자매로군. 걱정 마라. 저 세상에서는 둘이 꼭 붙어 있게 해줄 테니. 박성철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놈들을 던져 넣어 그의 명령에 2명의 남자가 지연과 지수의 몸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쓰레기 포대처럼 두 사람을 구덩이 안으로 던져버렸다. 쿵. 두 사람의 몸이 구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추락의 충격으로 부러진 뼈가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지연은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동생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지수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이 끔찍한 마지막 순간을 동생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 흙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한 삽 두 삽 차가운 흙이 그녀의 다리를, 허리를 그리고 가슴을 덮어왔다. 숨이 막혀왔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구덩이 위에서는 박성철의 마지막 조롱이 들려왔다. 의사는 사람을 살려야지 하지만 오늘 너희 둘은 목숨을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똑히 배우게 될 거야. 거기 밑에서 지렁이들이나 실컷 치료해 주라고. 퍽 마지막 삽질과 함께 마지막 한 줄기 빛마저 사라졌다. 완벽한 어둠, 그리고 죽음과 같은 침묵. 그녀는 생각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그녀의 의식이 차가운 흙더미 속으로 서서히 그리고 깊게 가라앉고 있었다. 함정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악마들의 왕국은 그렇게 자신들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듯했다. 어둠은 잘대적이었다. 소리도 빛도 공기마저 희박한 살아있는 무덤. 한지연은 쏟아지는 흙더미 속에서 필사적으로 숨을 참았다. 흙먼지가 코와 입으로 밀려들어와 폐부를 찢을 듯한 기침을 유발했다. 하지만 그녀는 기침을 할 수 없었다. 재갈이 물린 입,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옆에 쓰러진 동생이 흙더미에 완전히 파묻히기 전에 무언가 해야만 했다. 고통은 이제 감각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부러진 팔과 다리의 통증보다 서서히 사라져가는 산소와 의식의 끈을 붙잡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몇 달 전 어머니가 했던 목소리가 희미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너희 자신과 환자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거라. 마지막 순간,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이었다. 지연은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짰다. 그녀는 결박된 몸을 꿈틀거리며 의식을 잃은 동생 지수의 몸을 더듬어 찾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동생의 몸, 그녀는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동생의 몸을 흔들었다. 지수야, 지수야, 정신 차려, 재갈. 때문에 그녀의 외침은 그저 응거리는 소리로만 새어나왔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동생의 얼굴 위로 쏟아지는 흙을 막아냈다. 그리고는 결박된 자신의 손과 마찬가지로 결박된 동생의 손을 필사적으로 얽히려 했었다. 목표는 단 하나, 두 사람의 목에 걸려 있는 마지막 희망 청진기였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무뎌지고 팔 전체가 마비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동생을 지키려는 한 마리 어미 늑대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동생의 목에 걸린 청진기의 차가운 금속 부분에 닿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그녀는 결박된 손가락을, 그것도 흙더미 속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좁은 공간 안에서 움직여 청진기 헤드에 숨겨진 그 작은 비상 버튼을 눌러야만 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청진기를 작동시키기로 했다.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움직여 자신의 목에 걸린 청진기를 더듬었다.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손가락이 미끄러지기를 수십 번, 손톱이 부러지고 살이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의 엄지손가락 끝이 그 작은 버튼의 존재를 느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3초 이상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온몸의 체중을 아니 자신의 모든 존재를 그 작은 손가락 끝에 실었다. 꼭 1, 2, 3 그 순간 그녀의 청진기에서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진동이 한 번 울렸다. 성공했다. 코드블루 알파 언니의 신호가 발신되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동생 지수의 신호가 남아있었다. 만약 동생이 이대로, 그녀는 끔찍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동생의 청진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였다. 의식을 잃었던 지수의 몸이 희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언니의 필사적인 움직임에 반응하듯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꺼져가는 의식의 마지막 불꽃을 태워 언니와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자매의 결박된 손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더듬어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언니의 손이 동생의 손을 이끌어 동생의 청진기 위에 올려놓았다.
두 사람의 엄지손가락이 하나의 버튼 위에 함께 겹쳐졌다.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힘을 함께 모아 버튼을 눌렀다. 코드블루 베타 동생의 신호가 발신되었다. 신호 두 개의 절박한 비명. 그것은 땅속 가장 깊은 무덤에서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쏘아 올려졌다. 그 신호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군사위성을 통해 이 나라 국방의 심장부, 단 두 사람의 책상 위로 떨어져 내렸다. 모든 임무를 마친 자매는 마침내 마지막 남았던 의식의 끈을 놓았다. 그들의 몸은 축 늘어졌고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었을 듯 희미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의 영혼은 이제 막 깨어난 마리의 거대한 사자의 분노와 함께이 지옥 같은 병원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박성철과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완전 범죄를 자축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방금 묻어버린 것이 두 명의 평범한 여군 장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곧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재앙의 스위치였다는 사실을. 심판의 시간이 아주 가까이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육군본부의 심장 거대한 합동 회의실 육군 참모총장 한태준 대장은 군단 장급 지휘관들과 함께 차기 군사훈련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수뇌부의 무게감으로 팽팽했다. 모든 것이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듯 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 테이블 상석에 놓여 있던 그의 개인용 특수 단말기 화면이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렬하게 붉은 빛을 뿜어냈다. 화면 중앙에는 코드 블루 알파라는 글자가 심장이 멎는 듯한 경고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삐 한 번에.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장성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날카로운 비상음 한태준 대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지휘봉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회의를 주관하던 합첨의 이장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단말기 화면에 떠있는 그 끔찍한 암호만이 보일 뿐이었다. 알파 첫째 딸 지연이었다. 회의는 이상으로 마친다. 그의 목소리는 지축을 울리는 듯 낮고 무거웠다. 장성들은 감히 아무런 질면도 하지 못하고 뻣뻣하게 굳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같은 시각 육군본부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국군의 의무사령부 중앙의료 상황실 사령관인 이서연 대장은 전국의 모든 군병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보이지 않는 전선을 지휘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쏟아내는 그곳은 군의료 체계의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그녀의 개인 집무실 책상이 남편의 것과 똑같이 생긴 단말기가 똑같이 붉은 빛이 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코드블루 베타라는 글자가 어머니의 심장을 찢는 비수처럼 밝혀 있었다. 베타 둘째 딸 지수였다. 이서연 대장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처럼 완벽하게 냉철한 지휘관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 그녀의 내면에서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거대한 분노의 화산이 폭발하고 있었다. 두 명의 사성 장군이 거의 동시에 각자의 집무실에 설치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비상직통 라인을 잡았다. 그것은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도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가족 안보 회선이었다. 여부. 수화기 넘어 남편의 목소리가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들었소.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연이와 지수 둘 다야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었다. 그들은 평생을 함께한 전우이자 부부였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한태준 대장의 목소리가 육군 전체를 향한 분노의 포효가 되어 터져나왔다. 그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들을 직접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전군의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천동구 작전을 발동한다. 제707 특수임무여단과 수도 방위사령부,
헌병 특수임무대는 지금 즉시 전병력 출격 목표 국군 수도병원 병원 전체를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쇄하라. 이서연 대장의 분노는 정보수장답게 차갑고 치밀한 명령으로 구체화되었다. 국군 의무사령부 전체에 최고 등급 비상령을 발령한다. 지금 이 시간부로 국군 수도병원의 모든 지휘체계는 정지된다. 중앙통제실의 모든 CCTV 녹화 기록, 지난 24시간분을 즉시 내 개인 서버로 전송해라. 열 감지 카메라를 장착한 최신형 의무후송 헬기 매드백을 즉시 이륙시켜라. 내 딸들을 찾아내 2개의 명령, 2개의 거대한 군사력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부수고 제압하는 강철의 주먹이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분석하는 예리한 두뇌가.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감히 자신들의 새끼들을 건드린 어리석은 짐승들을 사냥하기 위해 시작하는 가장 완벽하고 무자비한 복수극이었다. 계룡대 상공에서는 707 부대원들을 태운 블랙호크 헬리콥터들이 굉음을 내며 이륙했고, 지상에서는 헌병 특수임무대의 장갑차들이 사이렌을 올리며 수도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국군 의무 사령부의 지하 벙커에서는 수백 명의 정보 분석가들이 수도병원의 모든 CCTV 화면을 분석하며 두 자매의 마지막 행적을 미친 듯이 추적하고 있었다. 박성철과 그의 무리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의 완전 범죄를 자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방금 깨워버린 것이 단순히 2명의 장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과 국군 의무사령부라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2마리의 거대한 야수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야수들의 분노가 지금 바로 자신들의 머리 위로 지옥의 비가 되어 쏟아져 내리기 직전이라는 것을. 국군 수도병원의 밤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응급실의 희미한 불빛과 간호사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만이 이 거대한 건물이 잠들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웹과 과장실 박성철과 그의 공범자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신들의 성공적인 수술을 자축하고 있었다. 2개의 골칫거리가 이제 병원 부위 어딘가에서 차가운 흙이 되어가고 있었다. 완벽한 범죄였다. 바로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 진동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거대한 괴음으로 변했다. 두두마치 하늘 전체가 찢어지는 듯한 수십 대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병원 상공을 뒤덮었다. 뭐뭐야 무슨 소리야. 박성철과 그의 무리들은 당황하여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밤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채 수십 대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들이 병원 상공을 선하고 있었다. 그들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병원 건물과 지상을 체히 훑으며 치읓같던 밤을 대낮처럼 밝혔다. 병원 정문으로는 육중한 장갑차를 앞세운 헌병 특수임무대의 차량들이 마치 성문을 부수는 공성태처럼 차단기를 뜯어내고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전쟁이라도 난 건가 한 의사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헬기에서 검은 밧줄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대한민국 최정예 제707 특수임무여단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병원 옥상과 주요 건물, 지붕 위로 소리 없이 그러나 치명적인 살기를 뿜어내며 강화했다. 그들은 병원 내부 구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고 있었다. 이미 국군 의무 사령부에서 전송된 완벽한 도면과 실시간 내부 영상이 그들의 헬멧 바이저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헌병 특수임무대는 병원 중앙통제실과 모든 출입구를 향해 돌진했다. 꼼짝 마. 모두 손머리 위로 올려 중앙통제실을 지키간 경비. 병력은 압도적인 기세와 화력 앞에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무장 해제당했다.
헌병들은 단 2분 만에 병원의 모든 CCTV 시스템과 방송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병원은 이제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거대한 섬이 되었다. 707 대원들은 유령처럼 병원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실이었다. 그들은 복도를 순찰하던 당직 간부나 의사들을 마주쳤지만 그들에게를 가하지는 않았다. 그저 총구로 벽을 가리키며 입모형으로 조용히라고 경고할 뿐이었다. 그들은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만으로도 그 누구도 감히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과장신란 박성철과 그의 무리들은 창밖에 아비환을 너스리은 채 바라보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수간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아주 잘못됐어. 박성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동물적인 직감이 이 모든 사태가 자신과 관련이 있음을,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황과장실의 육중한 철문이 폭발과 함께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안으로 날아들었다. 섬광탄이 연이어 터져 들어왔고 방 안은 눈을 뜰 수 없는 섬광과 귀를 찢는 이명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연기가 걷히자 그들의 눈앞에는 지옥의 사자들이 서 있었다. 검은 전투복, 검은 복면, 그리고 소음기가 달린 총구가 정확하게 그들의 미관을 겨누고 있었다. 707 대원들이었다. 박성철, 소령의 오명살인 미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전원 체포한다. 팀장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성철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다. 누구 마음대로 나는 이 병원의 웹과 과장이야. 너희들 대체 소속이 어디야?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뒤에 서 있던 다른 대원이 그의 헬멧에 달린 소형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스피커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열감지 헬기 공사장 부근에서 미세한 체온 반응, 2개 포착 위치 특정 중 그것은 그들이 방금 두 자매를 묻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좋아, 707. 침투조 목표물들을 확보했나? 확보 완료했습니다. 총장님, 좋다. 단 한 놈도 놓치지 말고 전원 연병장으로 끌고 나와 내가 직접 그놈들의 얼굴을 봐야겠다. 총장님, 그 단어에 박성철의 뇌가 정지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스피커에서는 그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내는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색팀 생존자 확인 즉시 보고할 것. 그리고 박성철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해 그놈의 더러운 돈을 뿌리까지 뽑아버리겠어. 그것은 명백한 이서연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박성철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적으로 돌렸는지를 마침내 깨달았다. 그는 단지 2명의 신참 소위를 묻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과 의무사령부라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2개의 거대한 산을 동시에 적으로 돌린 것이었다. 그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멸망했다. 여성의 목소리 감지 헬기가 포착한 좌표는 정확했다. 707 수색팀은 병원 후방에 버려진 공사 현장 막 메워진 지 얼마 안 된 듯한 흙더미 앞에서 멈춰섰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맨손으로 혹은 야전삽으로 미친 듯이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시간은 생명이었다. 몇 분이 영원처럼 흐르고 마침내 한 대원의 손끝에 부드러운 옷감의 감촉이 닿았다 찾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신속하게 흙을 걷어냈다. 곧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다. 한지연과 한지수. 그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아직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다. 생존자 확인 즉시 의료 지원 요청 대기하고 있던 최정예의 의료팀이 달려와 두 사람의 몸에 얽힌 밧줄을 끊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저체혼증,
탈수 다발성 골절 및 내상 상태는 매우 위중했다. 2. 사람은 곧바로 들것에 실려 병원 옥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MED100 헬기로 옮겨졌다. 헬기는 굉음을 내며 대한민국 최고의 외상센터를 향해 밤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딸들이 무사히 후송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2대의 지휘 헬리콥터가 마침내 병원 옥상 헬기 착륙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헬기 착륙장 주변은 이미 707 대원들과 헌병 특수 임무대가 사막에 포위하고 있었다. 그 어떤 소음도 그 어떤 불빛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통제 구역이었다. 헬기 착륙장의 한가운데 박성철과 그의 5 공범자들은 707 대원들에게 총구가 겨눠진 채 채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려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오만함이나 희신 다가올 운명에 대한 짐승 같은 공포만이 서여 있었다. 마침내 2대의 헬리콥터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착륙했다. 강력한 하강풍이 그들의 죄수복을 미친 듯이 휘저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2 사람이 땅으로 내려섰다. 한 사람은 어깨 위에 4개의 별이 밤하늘, 아래도 서늘하게 빛나는 육군 참모 총장 한태준 대장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하얀 의사가운 대신 검은 전투복을 입었음에도 그 어떤 장군보다도 더 차갑고 위험 있는 기세를 뿜어내는 국군 의무 사령관 이서현 대장이었다. 2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천천히 그러나 산이 움직이는 듯한 무게감으로 무릎 꿇은 6명의 죄인들을 향해 걸어왔다. 그들의 군화가 바닥에 닿는 소리 하나하나가 죄인들의 심장을 옥죄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박성철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땅바닥만 쳐다보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변명거리를 찾아야 했다. 이것은 오해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그런 얄팍한 수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다. 2 장군은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2 딸을 자신들의 전부를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려 했 6마리의 짐승들을 차갑고 무거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더 끔찍하게 그들의 영혼을 압박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먼저 입을 낸 것은 아버지인 한태준 대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땅속 깊 곳에서 올려나오는 지진의 전조처럼 낮고 위험했다. 고개를 들어라. 그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었다. 박성철과 그의 무리들은 마치 목에 밧줄이 걸린 사형수처럼 천천히 그리고 떨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2 사람의 눈에서 분노를 넘어선 텅 빈 심연을 보았다. 그것은 모든 자비와 용서가 사라진 순수한 심판의 의지였다.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만 대답하도록 한테 준 대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너희들은 방금 전 병원 후방공사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지? 박성철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그는 아직 2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가랬다.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장님, 이것은 무슨 오해이신지. 저희는 그저 그의 그 비겁한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뺨 위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날아와 밝혔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박성철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그의 뺨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것을 던진 것은 어머니인 이서현 대장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 딸들의 목에서 회수한 흙먼지가 묻은 청진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박성철의 얼굴에 채찍처럼 후려친 것이었다. 오해라고. 이서연 대장의 목소리는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 놈이 지금 누구 앞에서 감히 거짓을 고하는가. 그녀는 박성철의 멱살을 잡아 그의 얼굴을 자신의 눈앞까지 끌어당겼다. 나는 평생을 거짓과 정보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나는 사람의 눈빛만 보고도 그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지. 다시 한번 묻겠다. 박성철 소령. 그녀의 눈이 뱀의 눈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내 딸들에게 무슨 짓을 했지? 내 딸들 그 단어가 마침내 박성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방어벽을 무너뜨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그 두 명의 여군, 소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두 괴물의 단둘뿐인 깔들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의 동공이 공포로 풀리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 심판의 무대는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철저한 단의 시간뿐이었다. 박성철이 공포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헬기, 착륙장으로 향하는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한 남자가 헐레벌 뛰어들어왔다. 바로 이 병원의 병원장 김정은 준장이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병원이 순식간에 최정의의 특수 부대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혼디 백산하여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헬기 착륙장의 살벌한 분위기와 무릎 꿇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두 명의 사성, 장군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충성, 육군 참모총장님, 의무사령관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당혹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직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부하의 추악한 법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두 장군은 그를 돌아보았다. 아버지인 한태준 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갑고 무거운 시선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다. 그의 그 침묵은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완전히 실격이야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서운 꾸짖음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어머니인 이서연 대장이었다. 그녀는 김정은 존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박성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뼈를 애는 듯한 겨울 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준장, 그녀는 그의 계급을 불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동료에 대한 존중이 아닌 무능한 부하를 향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자네의 외과 과장이 방금 전 두 명의 여군 소위를 산채로 땅에 묻었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김정은 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모든 단어는 비수가 되어 나라가 김정은 준장과 박성철의 심장에 동시에 밝혔다. 그리고 그 두 명의 소위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처음으로 김정은 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딸들이다. 정적 시간이 멈춘 듯한 완벽한 침묵이 헬기 착륙장을 지배했다. 김정은 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머릿속이 마치 강한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자신이 그토록 칭찬하고 아꼈던 그 두 명의 유능한 신참 장교가 바로 자신의 상관인 의무사령관의 딸들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의 부하가 바로 그 두 사람을 산채로 묻어버렸다고 그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육군 참모총장 한태준 대장이 그 무너져 내리는 세상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그리고 내 딸들이기도 하지.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김정은 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미수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중심에 바로 자신이 서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박성철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나는 몰랐어. 전현들이 먼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그 추한 발악은 이서연 대장의 차가운 한마디에 의해 가로막혔다. 닥쳐라. 그녀는 옆에 있던 정보 요원에게 손짓했다. 요원은 즉시 대형 태블릿 PC를 가져와 박성철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내 놈의 더러운 입이 아니라 증거가 말하게 해주지. 태블릿 화면에서는 병원 중앙통제실의 CC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두 자매를 낡은 건물로 유인하는 박성철의 모습, 복도에서 그들을 덮치는 공범자들의 모습, 그리고 의식을 잃은 두 사람을 질질 끌고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까지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빼도 못할 증거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박성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 더 있다. 이서연은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한지연이 목숨을 걸고 촬영했던 두 권의 죽음의 장부였다. 뇌물 내역과 의료 물품을 바꿔치게 한 기록이 선명한 고화질 이미지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의 변명도 빨도 불가능했다. 박성철과 그의 공범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만들어낸 거대한 증거의 산 아래의 산채로 파묻혔다. 한태준 대장은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관에게 마치 길가에 쓰레기를 치우라는 듯 무심하게 명령했다. 저놈들을 당장 끌고 가 군사법정 최고재판부에 넘겨나는 저놈들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는 것을 보고 싶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6명의 죄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이 길고 길었던 악몽의 밤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죄인들이 끌려나간 후 헬기 착륙에는 2명의 사성장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1명의 준장만이 남았다. 김정은 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저런 괴물을 제 밑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 자네의 불찰이 맞다. 이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어. 서류 위에 실적이 아니라 병사들의 고통을 아첨하는 부하의 거짓 보고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부하의 용기를. 자네는 좋은 사람이었을지는 모르나 좋은 지휘관은 아니었네. 그녀의 그 말은 김정은 준장의 굴력 전체에 내려지는 가장 혹독한 평가였다.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폭풍이 남긴 상처와 폐허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박성철과 그의 공범자들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간 후 헬기 착륙장에 살벌했던 분위기는 잠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진짜 폭풍의 눈은 이제 병원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국군 수도병원의 모든 의사와 간부 직원들은 긴급 소집 명령을 받고 대강당으로 모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밤새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불안감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터가 하룻밤 사이에 최종의 특수부대에 의해 점령당하고 존경받던 외과 과장이 범죄자처럼 끌려나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강당의 단상 위에는 한태준 대장과 이서연 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병원장인 김정은 존장은 그들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이서연 대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은 것은 우리 병원 아니 우리 군 전체의 명예를 더럽힌 한 가지 추악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녀는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스크린이 켜지고 어젯밤 박성철과 그의 무리들이 한지연 한지수 소위를 낡은 건물로 유인하여 폭행하고 구덩이에 파묻는 모든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강당 안은 경악으로 술렁다 의사 가운을 입은 자들이 동료 의사를, 그것도 2명의 젊은 여군 장교를 상대로 저디은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잔인하고 끔찍한 영상이었다. 몇몇 간호사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영상이 끝나자 이서연은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한지연 소위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2권의 죽음의 장부였다. 여러분 중 일부는 박성철 소령이 유능하고 카리스마 있는 외과 의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의 하얀 의사가운 뒤에는 돈과 권력의 굶주인 추악한 괴물이 숨어 있었다. 스크린에는 뇌물장부의 내용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환자 보호자들의 이름, 수술 날짜,
그리고 그들이 박성철에게 건넨 거액의 현금. 액수가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성철은 돈을 바친 환자들에게는 수술 순서를 앞당겨주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반면 돈이 없는 가난한 병사나 그 가족들은 수술 순서가 뒤로 밀리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비싼 검사를 강요당해야만 했다. 그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거래했던 것이다. 강당하는 이제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린 그의 행태에 젊은 의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그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 대체 투약 장부를 화면에 띄웠다. 그는 환자들에게 마땅히 투여되어야 할 고가의 항생제나 수술용 특수 재료들을 빼돌려 불법적으로 유통시켰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값싼 저금 약품이나 심지어는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용 약품으로 채워 넣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범죄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 스크린에는 최근 몇 년간 박성철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원인 모를 감염이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은 환자들의 명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수는 수십 명에 달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고통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의료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박성철이라는 살인마의 탐욕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강당은 이제 완전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상관이 사실은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채워온 희대의 살인마였다는 사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대한 범조의 방관자 혹은 공범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고 이서연은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강당에 앉아 있는 수백 명의 의사들과 간호사들,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아프고 슬픈 눈으로 둘러보았다. 나는 국군 의무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의사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우리가 처음이 하얀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맹세했는가?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환자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쩌다 우리 병원이 이 신성한 장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살장으로 변해버렸는가? 그녀의 목소리가 비통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박성철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의 범죄를 알고도 침묵했던 여러분 모두의 책임이다. 그의 권력 앞에 굴복하고 분리에 윤감했던 우리 모두의 비겁함이 결국 저런 괴물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녀의 그 뼈아픈 질책에 강당 안에 그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태준 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어깨를 감싸았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이어받아 마지막 선언을 했다. 오늘부로 국군수도 병원에 대한 무기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박성철에게 협력하고 동조한 모든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또한 병원장 김정은 준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오늘부로 지휘 해제한다. 그의 선언은 이 썩어빠진 왕국에 내려지는 완벽한 사형 선고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비로소 질서와 희망이 아주 고통스럽지만 다시 시작될 참이었다. 병원은 거대한 외과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썩어 문드러진 환보를 뿌리까지 돌려내는 가장 아프고 가장 필요한 수술을 국군 수도 병원에서 벌어진 추악한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곧 내부의 폐쇄적인 의료 시스템과 그 안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범죄 행각은 연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긁게 달라자 국방부는 서둘러 군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특별 군사재판위원회를 구성했다. 재판은 군 내부의 그 어떤 입도 배제된 채 철저히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 몇 달 후 마침내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의 피고인석에는 한때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신처럼 군림했던 박성철과 그의 탐욕의 왕국을 함께 건설했던 5명의 공범자들이 초라한 죄수복 차림으로써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반성이나 뉘우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다가올 운명에 대한 체념과 서로를 향한 경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재판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성철 전 육군소령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신성한 사명을 저버리고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다. 피고인이 저지른 조직적인 뇌물, 수수와 의료물품 횡령은 단순히 군형법을 위반한 것을 넘어 군과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이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더욱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2명의 동료 의사를 살해하려 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더 이상 의사도 군인도 심지어는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철에게 상관 살해, 미수 조직적 뇌물, 수수 및 횡령 의료법 위반 등 모든 죄목을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나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사회로부터의 염원한 격리를 명하는 종신형을 선고한다. 땅의 사봉이 울리는 순간 박성철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봉의 한 지점만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듯했다. 재판은 계속되었다. 그의 범죄에 적격적으로 가담했던 수가사와 약품실, 행정관에게도 각각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공범자들 역시 수십 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지휘 책임의 정점에 있던 김정훈 전 준장을 향해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김정훈 전 육군 준장 피고인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병원장으로서 자신의 부하들을 제대로 관리복하지 못하고 병원 내에 조직적인 부패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 모든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지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하여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연금의 50%를 삭감하는 판결을 내린다. 이것은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경고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한때 덕장으로 불렸던 노장군은 자신의 군경력 전체가 불명예로 끝나는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심판은 끝났다. 정인은 아주 고통스럽고 더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실현되었다. 악마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부패한 왕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 소식은 병상에 누워 재활 치료를 받고 있던 두 자매에게도 전해졌다. 그들은 아무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숭고한 책임감을 요구하게 될 터였다. 포드블루 사건과 그 이후에 이어진 군사재판은 국군 수도병원에 지을 수 없는 상처와 교훈을 동시에 남겼다. 병원은 뿌리까지 뒤흔들렸고 수십 명의 의료진과 행정인력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군복을 벗었다.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병원 전체는 깊은 무력감과 패배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몇 달간의 집중 치료와 재활 끝에 한지연과 한지수 자매는 마침내 건강을 되찾고 군으로 복귀했다. 모두가 그들이 명예롭게 전역하거나 최소한 국방부 내의 편안한 자리로 옮겨갈 것이라 예상했다. 그들이 겪은 끔찍한 사건을 생각하면 다시는 피냄새, 나는 병원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선택을 했다. 그들은 국군 의무사령관인 어머니에게 자신들을 다시 국군 수도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것도 평범한 군유관이 아닌 병원 전체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는 의료혁신 태스크포스 TF의 팀장으로서 저희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사령관님 두 사람은 어머니이자 상관인 이서연 대장 앞에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저희가 겪은 비극이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의료 체계 전체를 뿌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는 박성철과 같은 괴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는 힘없고 억울한 병사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저희 손으로 직접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를 주십시오. 두 딸의 그 숭고한 결의에서 이서연 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딸들이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더 큰 사명감으로 승화시켰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딸들이 자랑스러웠다. 그렇게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례 없는 두 명의 젊은 여운 소령이 이끄는 대대적인 의료개혁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돌려내듯 병원에 낡고 부패한 관행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지연은 자신의 꼼꼼함과 분석력을 이용해 불투명했던 의료 물품 관리 시스템과 예산 집행 과정을 누구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지수는 자신의 열정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권위주의적이었던 의사 문화를 바꾸고 젊은 의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개혁은 처음에는 많은 저항에 부딪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밤을 세워 동료 의사들을 설득했고 자신들의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절망에 빠져 있던 병원 의료진들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두 자매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스스로 병원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국군 수도 병원은 기적처럼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병원은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환자 중심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무엇보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얼굴에 잃어버렸던 자부심과 활기가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이제 돈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환자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진정한 의료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첫 번째 결실이 맺어지는 날이 왔다. 병원 대강당, 신임 군의관, 임명 및 히포크라테스 선서식 두 자매의 노력으로 새로 임관하는 모든 군의관들은 국군 수도병원에서 가장 뛰어난 선배 의사들의 지도 아래 체계적인 추가 수련을 받고 의사로서의 윤리와 사명감을 다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단상 위에는 이제 소령 계급장을 단 한층 더 성숙하고 위험진 한지연과 한지수가 서 있었다. 그들의 하얀 의사가 오는 그 어떤 장군의 군복보다도 더 명예롭고 성스러워 보였다. 그들은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젊은 후배 군관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임명장과 새로운 청진기를 수여했다. 마지막으로 지연과 지수는 단상 중앙에 서서 후배들을 향해 말했다. 언니 지연이 먼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첫 구절은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하고 싶습니다. 동생인 지수가 언니의 말을 받아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환자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환자를 해치는 분리에 맞서 싸우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의 상관이 돈이나 권력과 같은 부당한 이유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결코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의 하얀 가운이 가장 강력한 저항의 갑옷이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후배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군의료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강당 안은 뜨거운 박수 갈채로 가득 찼다. 그 광경을 강당 가장 뒷자리에서 두 명의 사성장군 부부가 조용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지옥 같던 어둠은 완전히 거쳤다. 상처 입었던 두 명의 의사는 이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등불이 되어 새로운 아침을 밝히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자매의 희망찬 미소와 함께 막을 내립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졌다가 자신들의 상처를 더 큰 사명감으로 승화시킨 두 명의 진정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통쾌한 복수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신성한 영역에 대한 아프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단순히 환자를 구하겠다는 기술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그 어떤 불의와 부패에도 맞서 싸우겠다는 용감한 윤리적 맹세가 담겨 있습니다. 의사법조인 교육자 그리고 군인 우리는 이들을 사자가 붙는 직업이라 부르며 특별한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사람의 목숨과 정의, 미래, 그리고 국가의 안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밝은 빛이 가장 짙은 그림자를 만들 듯 가장 고귀한 직업은 때로 가장 추악한 타락의 유혹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박성철 소령은 처음부터 악마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처음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는 사람을 살리겠다는 숭고한 꿈을 가진 젊은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은 서서히 그의 영혼을 잠식했고 결국 그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로 사람을 해치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가진 무서운 점입니다. 악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선량한 가면을 쓴 채 자라날 수 있습니다. 박성철의 범죄가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사라는 군인이라는 신성한 이름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설마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속한 조직과 사회의 박성철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좋은 게 좋은 거다. 괜히 끌어부스럽지 말자는 아니란 생각으로 명백한 불의와 부패에 침묵하며 괴물이 자라나는 것을 방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지연과 한지수 자매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들이 단지 뛰어난 의사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위대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분리에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부패한 왕국은 영원히 지속되었을 것이고 더 많은 억울한 희생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단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곳에서 박성철과 같은 부패를 목격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깊이 있는 성찰이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자매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